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도부터 해서 지지물, 애자, 지선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전선로 파트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이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 여유입니다. 여유. 어떤 것이 여유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지물을 하나, 둘 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여기 지지물에 전선을 묶어야겠죠. 묶어야 되는데 이 지금 흰색 점선 모양처럼 전선을 만약에 이렇게 그냥 수평으로 이 지지물과 지지물 거리만큼 이렇게 여유 없이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운 여름날에는 전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뭐 지지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추운 날에 이제 전선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온도 때문에. 그럴 때 그러면 이 전선이 두 지지물을 당깁니다. 쪼그라들면서. 혹은 전선이 끊어질 수 있겠죠. 단선 사고. 따라서 이 여유를 주는 것을 이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유를 주냐면 전선을 조금 더 길게 설치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이만큼 점선만큼만 필요했는데 이 여유를 고려하다 보니 이도를 고려하다 보니 이렇게 전선을 했다. 그때 이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유를 두는 요 수직 거리 이것을 대문자 D라고 표시를 하고요.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미터. 이것이 바로 이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도의 공식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이도의 공식 D는 8T분의 WS 제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도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원래는 유도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공학 필기에서는 그 유도 과정까지는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결과값, 이 공식은 중요합니다.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공식은 꼭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자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D는 당연히 이도고요. 이도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T가 뭘까요? 수평 장력이죠. 수평 장력. 이쪽에다 적어볼까요? 수평 장력. 근데 이 수평 장력은 무엇이냐면 인장 하중, 그러니까 전선이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장력, 그것을 인장 하중이라 하는데 그 인장 하중을 안전율이라는 것으로 나눠줍니다.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전선이 100kg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전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율을 2로 설정을 했다. 아니면 일단 3으로 해보겠습니다. 3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100kg까지 버틸 수 있는 전선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300kg까지 버티는 그런 전선을 설치하는 것을 바로 안전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평 장력은 이렇게 인장 하중을 안전율로 나눠줌으로써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인장 하중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인장 하중. 이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인장 하중은 안전율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수평 장력 곱하기 안전율.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수평 장력이 주어진다면 이 수평 장력을 그대로 이 T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고, 만약에 인장 하중과 안전율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수평 장력을 구해서 그럼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게 T고요. 수평 장력. 그럼 분자에 있는 거 볼까요? W가 전선의 중량입니다. 전선의 무게. 그리고 S는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단면적 S가 아니라요. 이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그 거리를 경간이라고 하는데 그 경간을 바로 S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거리의 제곱이 분자에 오는 거. 이것이 바로 이도고 단위는 미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도가 작다. 그러면 전선이 팽팽한 것이고요. 이도가 크다 하는 거 전선이 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밑에 전선의 실제 길이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전선의 실제 길이. L은 전선의 실제 길이. 일단은 전선은 지금 이렇게 늘어졌잖아요. 근데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그 경간보다는 당연히 큽니다. S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3S 8D 제곱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유도 과정 똑같이 외우실 필요 없고 결과값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전선의 실제 길이에요. 따라서 지금 요 2도 그리고 전선의 실제 길이는 꼭 공식을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지점에서의 전선 장력입니다. 지지점에서 전선 장력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 T0 요것이 바로 전선의 지지점에서의 장력이에요. 장력, 전선이 당기는 힘인데 이게 지지점에서 얼마나 당기냐, 이것이 전선의 지지점에서의 장력.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을 구할 때 별로 시험에서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공식 또한 있겠죠. 한번 적어볼게요. 전선의 지지점에서의 장력, 그냥 수평 장력에다가 전선의 무게 W 그리고 여기에 2도를 곱한 값, 이거 정도 형태 정도만 알아두신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전선의 지지점 장력도 구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선의 마지막 평균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평균 높이는 어디죠? 평균 높이? 전선의 평균 높이. 그럼 여기 보면은 전선이 이렇게 늘어졌고 이 지지물의 높이가 H라고 했을 때 이 전선의 평균 높이는 한 요쯤입니다. 맞습니까? 요쯤. 이게 바로 H0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선의 평균 높이는 여기 이것과 이것의 중간이 아니라 어디냐면은 H0는 전체 지지물의 높이라 함은 물론 지지물의 전체 높이를 말한 게 아니고요. 지지물이 전선에 묶인 높이 있잖아요. 그 H에 마이너스 2도의 3분의 2 지점을 뺀 값, 사실상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전체의 전선이 묶인 지지점의 높이 그리고 그거의 3분의 2 곱하기 2도를 뺀 값, 그것이 바로 이 전선의 평균 높이 H0가 되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단위는 미터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2도 그리고 전선의 실제 길이 그리고 전선의 평균 높이, 수평 장력은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이 3개 정도만 명확하게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선의 하중 한번 볼게요. 전선의 하중. 전선의 하중은 우리가 이제 W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weight라는 무게를 표시하는 거죠. 근데 이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선 자체의 무게가 있겠죠. 전선 자체의 무게. 그 다음에는 아이스, 전선의 빙설 하중, 눈이 내렸을 때 그 하중, 그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윈드, 이게 풍압 하중이라는 것인데 바람에 의한 그런 하중을 말합니다. 먼저 전선의 자체 무게는 말 그대로 전선 자체 무게고, 그 다음에 빙설 하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빙설 하중은 이게 보시면 전선 주위에 두께 6mm 또는 6mm, 비중 0.9g per 세제곱센티미터의 빙설이 균일하게 부착된 그런 상태에서의 하중을 빙설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공식만 그냥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W는 0.0054 그리고 D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형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형태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니 두께 6mm랑 비중 0.9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해 주다 보니까 이게 1000이 곱해져서 0.0054 값이라는 값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풍압 하중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풍압 하중은 전선 하중 중에서 가장 큰 하중이에요. 전선 설계 시 가장 높게 많게 차지하는 그런 하중을 풍압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 풍압 하중은 빙설이 적은 지방에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먼저
분모에 막 천이 있는 거 그거 일단 적지 말아 볼게요. 천이 있는 거. 빙설 일단 적은 거. 빙설 적은 지방. 여기는 빙설 많은 지방. 그때 풍합 하중은 PD. 그 다음에 이때 풍합 하중은 PD 플러스 12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분모에 보시면 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뒤에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인데 원래 밀리미터의 단위를 미터로 바꿔주다 보니까 천을 곱함으로써 천을 나눠줌으로써 이렇게 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PD 플러스 12만 외워주셨다가 그냥 분모에 천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이것들을 합친 하중을 바로 합성하중이라고 합니다. 합성하중. 이게 사실 포인트죠. 합성하중. 자, 근데 보시면은 이건 벡터적인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무엇이 작용하죠? 전선 자체의 하중 W0가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요. 수평 힘으로 무엇이 작용하죠? 이렇게 바로 풍합하중이 작용합니다. 근데 눈이 와요. 빙설이 발생한단 말이죠. 빙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으로 무게에 더해서 여기에 바로 빙설하중 WI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빙설이 적은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 벡터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딱딱딱딱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돼서 이걸 연결한 거. 빙설이 적은 지방은 빙설을 무시해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여기 이쪽 빙설이 많은 지방은 이것을 고려해줘서 이런 화살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살표. 따라서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피타고라스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빙설이 마찬가지로 적은 지방은 W 전체 합성 하중은 루트 W 제로 제곱의 풍합 하중의 제곱 이것만 고려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빙설이 많다 하면은 전체 풍합 하중은 이 중량의 전선의 중량에 빙설 하중을 더해준 값의 제곱 그리고 풍합 하중의 제곱 이것이 바로 합성 하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위는 킬로그램 퍼 미터 그리고 킬로그램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전선로 파트 중에 전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는 지지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지물. 네, 지지물 파트입니다. 지지물은 말 그대로 전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어떻게 세워지는 그런 것을 말하죠. 지지물 종류 먼저 볼게요. 종류 목주가 있고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고 철주 그리고 철탑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철탑이고요. 목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목주인데 여기 보시면은 말구 지름 12c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구가요,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전주의 끝부분 말단 그 있잖아요. 마지막 구의 말 이런 할 때 그 말 구 지름이 12cm 이상 그리고 지름 증가율 1000분의 9 이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네요. 철근 콘크리트주는 말 그대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섞어서 사용해서 그런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고 세 번째는 철주는 철로 된 주를 말합니다. 강제, 즉 금속으로 구성되고요. 주주제라고 써 있는데 주주제는 받침을 뜻합니다. 받침. 주주제를 한 개의 기초 위에 시공한다. 또 66kV 이하의 송전선로에 널리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66kV 이하의 송전 전압은 잘 사용을 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철주 또한 조금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 철탑은 지금 보시면 밑에 1-10 그림 1-10 보시면요. 사각, 방형, 우두형, 문형 철탑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정도. 그리고 철탑은 2회선, 사각 철탑은 2회선용, 방형 철탑은 1회선용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특징 정도만 간략하게 아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사각 철탑 그림을 좀 볼까요? 사각 철탑. 사각 철탑 보시면 철탑에 꼭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냥 대략적인 구조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각 철탑이 기본 철탑이기 때문이죠. 맨 위에는 이렇게 전선이 가공지선이 있습니다. 가공지선은 낙뢰 이런 거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접지형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L1상의 전선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L2상의 전선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L3상의 전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바닥은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여기 지금 기둥이 2개밖에 안 그렸는데 실제로는 4개가 있는 거죠. 4개.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사각 철탑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냥 모양 정도 이렇게 생겼구나, 또 어디에 그냥 철탑 몇 회선에 쓰이냐 이렇게 정도만 아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다음에 진짜 이제 지지물에서 중요한 파트죠. 바로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또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바로 사용 장소에 의한 분류입니다. 사용 장소. 여기에는 철탑의 사용 장소에 의한 분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볼까요? 첫 번째는 A형,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D, E,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강형이 있습니다. 보강형.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A형 같이 볼게요. A형은 직선형 철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수평 각도가요. 지금 이쪽에 좀 적어볼까요? 수평 각도가 3도 이하.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평 각도는요. 어떤 게 수평 각도냐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철탑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철탑이. 그때 이 철탑과 땅이 이루는 각도가 이 각도가 3도 이하다. 이 각도가 바로 그 수평 각도예요. 수평 각도 3도 이하에 사용하고 애자는 현수형으로 취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직선형이라고 부르고요. 직선형. 그 다음 B형 철탑. B형 철탑 보시면 일단은 이 B형과 C형은 각도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각도형. B형은 3도를 초과하고요. 초과. 20도 이하. 그래서 경각도형이라고 합니다. 경각도형. 맞습니까? 그 다음에 C형. C형은 20도를 초과하는 거. 20도를 초과하는 거라고 해서 중각도형이라고 합니다. 둘이 공통적으로 애자는 전부 내장형이라는 애자를 사용한다는 특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D형은요, 이게 인류형이라고 하는데 인류가 이렇게 전선을 받다, 전류가 들어온다, 전류가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류형이라고 해서 수평 각도가 60도까지 되는 경우에 적용을 하고요. 60도까지. 근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부르냐면 일단은 인류형이라고 하되 억류 지지형 철탑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 특징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애자련은 내장형이라는 애자련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아니죠. E형 볼까요? E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용장소 분류 중에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E형은 내장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장형. 내장형인데 이게
각도가 아니라요. 전선로를 보강한다는 느낌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철탑과 철탑이 있는데 이게 많이 멀어요. 이게 엄청 멉니다. 그럼 전선이 어떻게 되죠? 전선이 이렇게 쭉 처지게 되죠. 따라서 이게 또 무겁고요.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내장형 철탑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전선로 양쪽에 경관차가 큰 부분에 채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직선 철탑, A형 철탑이죠. 직선 철탑이 연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10기 이하마다 한 기의 내장 애자 장치를 사용해서 그래서 전선로를 보강하는 그런 철탑을 바로 2형 내장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강 느낌이죠. 좀 헷갈리니까요. 제가 바꿔서 적어드릴게요. 전선로 경관차가 클 때 보강용이다. 보강. 근데 이것은 내장형이라고 한다. 내장형. 근데 어떻게 한다? 10기마다 한 기의 내장 애자 장치를 사용해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강형 철탑이 있습니다. 보강형 철탑은 말 그대로 전선로 직선 부분을 보강하는 데 쓰이는 건데 보강형 철탑은 일반적으로 지금 내장형 철탑이 10기마다 1기라고 했잖아요. 보강형 철탑은 일반적으로 5기마다 한 기 정도로 보강합니다. 이게 조금 비슷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내장형 철탑은 일반적으로 10기마다 1기, 보강형 철탑은 5기마다 1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밑에 있는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요. 이게 전력공학 필기보다는 설비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으로 같이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구나. 안전율은 2 이상으로 하고 지지물의 전장이 15m 이하의 경우에는 땅에 묻히는 길이를 전장의 6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칠판 지우고 세 번째 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자. 애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선과 지지물을 서로 연결하는 그 부분을 애자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보면 전주가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전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애자가 이렇게 똥똥똥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자인데요. 이 애자의 역할 같이 보실까요? 애자의 설치 목적은 전선과 대지간, 즉 지지물과의 절연. 왜냐하면 전류가 이렇게 가는데요. 만약에 가는데 절연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 애자를 통해서 이 전주로 이렇게 전류가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 애자의 저항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아무리 높아도 흐르는 게 전류인데 이렇게 낮으면 안 되니까요. 이 저항은 높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전선과 지지물 간의 절연의 설치 목적을 두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완철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로 부분. 완철에 이 애자를 놓고 거기에 이렇게 막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애자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볼게요. 1번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가질 것, 그리고 충분한 절연 저항을 가질 것,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그리고 누설 전류가 적을 것인데 누설 전류는요. 아까 이렇게 예를 들어 전류가 여기로 10A가 간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로 만약에 전류가 새는데 막 한 4A가 막 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요 몇 암페어죠? 이게 6에서 7A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설 전류가 조금은 발생하겠지만 누설 전류가 적어야 좋다. 5번 온도 변화에 잘 견디고 습기를 흡수하지 말 것. 전기는요 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애자는 습기를 흡수해서도 안 되고 또 온도 변화에 반응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6번 가격이 저렴하고 다루기 쉬울 것. 말 그대로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고요. 다루기 쉬우면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애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애자의 종류. 보시면 현수애자, LP애자, 폴리머애자가 있는데 그 옆에 실제 애자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애자가 이렇게도 생겼구나 이렇게 한번 아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그 실제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애자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수애자인데요. 현수애자. 현수애자를 1번으로 할게요. 일반적으로 애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차 타고 가거나 그럴 때 주로 보이는 애자가 바로 현수애자입니다. 현수애자가 가장 보편적인 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선을 전주가 이렇게 있을 때 현수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가겠죠. 이처럼 전선을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수직으로 이렇게 내릴 때, 그럴 때 잡아당겨 지지하는 것을 바로 현수애자라고 합니다. 이 연결 금구에 따라 이 연결 금구는 무슨 말이냐면요. 현수애자가 지금 앞에 그림 참고하셔서 앞에 그림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클레비스형과 볼소켓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클레비스형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활선 작업, 전기가 살아있는 그 활선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볼소켓형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1-13 보면 왼쪽은 현수애자 1개 나타낸 거고요. 그 옆에는 현수애자를 이렇게 연결 금구에 따라서 연결한 애자련이 되겠습니다. 애자가 합쳐지면 애자련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현수애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보시면 180mm짜리 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0mm짜리 애자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송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애자는요 250mm 애자입니다. 이게 전압선 지지용 그리고 중성선 지지용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 밑에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현수애자에서 그 밑에 제일 중요한 거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 표를 보시면 22kV에서 22 그리고 22.9kV에서 몇 개죠? 몇 개? 2개에서 3개. 그쵸? 그 다음에 66kV는요 4개에서 5개. 그 다음 154kV 9개에서 11개. 그 다음 마지막으로 345kV 여기는 19개에서 22개입니다. 이게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버텨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애자련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개수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보통 뭐 공식 같은 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일단은 이거 조금 쉬운 어떻게 좀 비매너적인 방법일 수는 있는데 2에서 3 중간값이 뭐죠? 2.5를 잡습니다. 2.5를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합니다. 곱하기 2. 그럼 여기 몇이죠? 5죠. 그쵸? 처음에 일단 22랑 22.9에서 2.5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서 5가 돼요. 여기서 또 2를 곱해요. 그럼 여기는 10. 여기다 2를 곱해요. 그럼 여기는 20.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요 숫자들이요 해당 애자련의 개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일단 무작정 이렇게 쓰고 밑에 2.5를 적은 다음 2씩 곱해 나가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간 숫자를 찾을 수 있는데 실제 전력공학 필기 시험에서도 뭐 애자련의 개수가 몇 개인가 물어봤을 때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 4개에서 5개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각각의 범위 좀 있거든요. 여유가 2개에서 3개, 뭐 5개에서 6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전압에 맞춰서 대표 숫자 설정해서 그거에 맞는 범위를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암기하는 방법이고요.
애자련의 개수로 전압의 범위를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여행이나 어디 출장 가실 때 조금 보는 거죠. 아, 송전철탑을 딱 봤는데 애자련이 막 2개다. 그러면 그건 이제 22에서 22.9. 그리고 애자련이 뭐 4개에서 5개다. 그럼 66kV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다가요. 보면 아, 저거구나. 전압이 저거구나 하시다가 뭐 옆에 사람 있으면 아는 척도 하시고 좀 그러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핀 애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핀 애자. 핀 애자는 요즘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핀 애자가요 66kV 이하 선로에 사용하는데 기존 22kV에 주로 사용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66kV 송전 계통은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핀 애자 또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배전선용 애자는 완철의 수직으로 설치한다. 다음 장간 애자. 3번 장간 애자. 장간은 경간이 긴 곳, 장경간이라고도 하죠. 자기재 봉에 갓을 설치해서 그 위에 뚜껑을 씌운 것, 양단에 캡을 취한 형태를 바로 장간 애자라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장경간이나 해안 지역에서 염진 피해 대책 및 코로나 방지 목적에 채용을 하는 그런 애자가 바로 장간 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LP 애자입니다. LP 애자, 라인 포스트 애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요즘에 이 핀 애자 대신에 LP 애자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거는 선로용 지지 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번째 폴리머 애자가 있는데요. 폴리머 애자. 폴리머 애자. 이게 애자의 사용 재료가 원래는 뭐 현수 애자도 그렇고 자기나 유리 재질입니다. 하지만 이 폴리머 애자는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자기나 유리가 아니라 실리콘 고무 재질이에요. 따라서 오염물질도 잘 안 묻죠. 실제 뭐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거 물건만 봐도 고무 재질은 약간 오염물질 좀 덜 묻잖아요. 오염물질이 부착되지 않고 빗물에 의해 세척 효과가 우수합니다.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현수 애자랑 포함해서 폴리머 애자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주 애자가 현수 애자라고 했으니까 이 현수 애자의 주 시험 방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현수 애자에서 주로 사용되는 규격이 뭐라고 그랬죠? 200 전압선 지지용이죠. 250mm 현수 애자 시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4가지가 있습니다. 건조, 주수, 그 다음에 유중, 충격이 있는데 여기서 충격은 낙뢰 그리고 벼락 등을 말합니다. 건조 섬락부터 볼게요. 건조 섬락. 이게 하나씩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건조, 락시험, 그리고 주수, 그리고 유중, 그리고 충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 건조가요. 건조가 건조하다. 무슨 뜻이죠? 공기 중이란 뜻이에요. 공기 중에서의 절연 파괴 전압은 80kV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기 중에서 이 현수애자 250mm 현수애자가 공기 중에서 80kV의 전압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주수는 물이 젖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아까 물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전압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50kV입니다. 50kV. 그 다음에 유중은요 140kV입니다. 유중은 기름, 절연유 속에 넣은 그 상태, 그게 유중이거든요. 유중 섬락 시험은 140kV의 전압. 충격은 아까 벼락이랑 낙뢰라고 했죠.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니 보통 파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파형이 이렇게 벼락이 치면요 순간적으로 증가하죠. 슉.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처음에 1.2 이 부분이 바로 이 앞부분까지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파 2장. 그 다음 이 뒤에 50이 요 끝부분 끝까지의 거리는 파 2장이라고 해서 파 2장과 파 2장 곱한 요 값의 초만큼 충격파 전압 상태에서의 섬락 전압이 125kV랍니다. 125kV.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섬락 시험, 현수애자 시험에서 이 건조 섬락, 주수 섬락, 유중 섬락, 충격 섬락을 4가지의 전압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꼭. 실제 단답형, 실기시험 단답형에서도 나온 적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애자련의 능률이 나옵니다. 애자련의 능률. 여기다 적어볼까요? 애자련의 능률. 쉽게 말해서 애자련의 능률은요,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효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즉, 이 애자련은 예를 들어서 아까 건조 섬락이 80kV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수애자 한 개의 시험 전압인데, 절연 파괴 방지 전압인데, 현수애자를 제가 이렇게 하나, 둘, 3개 넣을게요. 그러면은 건조 섬락 상태에서 공기 중에서 3개면 이론적으로는 몇 개죠? 몇 전압이죠? 몇 볼트? 80 곱하기 3에서 240V입니다. 240. 근데 실제로 이걸 조합을 해서 해보니까 섬락 전압이 200밖에 안 된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애자련의 능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공식 보시면은 애자련의 능률은 애자의 개수, 애자의 개수가 아까 3이었죠. 이거 예시를 들어볼게요. 3 곱하기 하나의 건조 섬락 전압이 몇이었죠? 80kV. 80. 근데 실제로 해보니 애자련이 어디까지 버티더라? 200까지 버티더라. 이거 계산해보면 한 0.83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현수 애자련의 능률은 0.8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이것도 전력공학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이건 별 1개 정도? 애자련의 전압 분담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아까 저 그림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현수애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쵸?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막 지나가는데 상식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압의 부담이 가장 큰, 그러니까 애자가 이렇게 애자련을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 둘, 3개 중에서 전압의 부담이 가장 큰 애자가 어느 쪽 애자일까요? 네, 이거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 전선과 가장 가까운 애자가 전압의 부담이 가장 큰 애자예요. 이거는 조금 예측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작은 애자가 있잖아요. 전선에서 지지물 쪽으로 약 3분의 2 지점에 위치한 애자가 전압이 가장 작다 이겁니다. 지지물에 가장 가까운 애자가 전압의 부담이 가장 적은 게 아니고 전선에서 지지물까지의 애자 중 3분의 2 지점에 위치한 요 애자가 가장 전압 부담이 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그림 1-15 보면은 애자의 부담 전압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3분의 2 지점은 약 5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오련 애자는 애자가 5개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10년 애자가 있습니다. 그쵸? 이 보시면은 철탑에서 두 번째, 이거 객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철탑에서 두 번째, 그리고 여기는 철탑에서 세 번째.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련애자는 철탑에서 두 번째, 10년애자는 철탑에서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이제 애자련의 보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자련의 보호. 애자련의 보호인데요. 애자련의 보호 같이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초호환이 있고요. 그리고 초호각이 있습니다.
소호환, 소호각이라고도 부르고 아킹링, 아킹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조금 간략하게 그려볼게요. 애자가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킹링이죠. 소호환.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의 링.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링을 이루는 것을 아킹링이라고 하고요. 초호각. 초호각은 뭐라고 할까요? 초호각. 아킹혼인데 이거는 애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뭐 뚜껑을 씌운다고 할까요? 이렇게 지붕처럼 조금 요 밑에 아크혼이라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킹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뚜껑을 씌운 이런 형태가 바로 아킹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킹링, 이거는 아킹혼,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역할은요, 애자련의 전압분담을 조금 균등화 시켜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열적 파괴를 방지함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자련의 보호까지 했고, 그럼 지워서 마지막으로 칠판을 지우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지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선로 파트의 마지막이죠. 지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물을 이렇게 버텨주게끔 하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지물이 세워져 있고요. 전선이 매달려 있고 여기에 지선이 이렇게 지금 선이 똑바르지 않은데 이렇게 땅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선은 이런 게 바로 지선이고요. 보시면은 지선 밴드, 전주, 지선, 지선 애자, 지선 로드, 지선 근각까지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이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명칭이구나 하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선의 설치 목적이죠. 지선의 설치 목적은 아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지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텨주게끔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는 지지물의 강도 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선은요, 철탑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전선로 전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죠. 두 번째, 지선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지선의 종류. 보시면 그림 1-18이잖아요. 1-18 보시면 보통지선, 수평지선, 가공지선, 공동지선, 그리고 Y지선, 궁지선까지 이런 모양을 가진 지선들이구나. 이런 지선은 이런 명칭이구나.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지선의 구비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선의 구비 조건. 근데 지선의 구비 조건은요, 전력공학 필기시험보다는 실기시험에 이제 단답형? 아니죠. 전력공학 필기보다는 설비과목 필기시험에 1회차당 1회, 거의 한 문제씩 나옵니다. 진짜 그만큼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력공학 필기에 이걸 실은 이유는 한 번쯤 보시고 이제 5과목이죠. 설비 과목에 가셔서 한번 더 보시면 더 머릿속에 기억이 남기 때문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고요. 2번 소선은 지름 2.6mm 이상의 금속선은 3조 이상 꼬아서 시설. 3조는 3가닥 이상을 꼬아서 시설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3, 4, 5번은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이제 지선의 가닥수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그림 다시 볼까요? 그림 보시면요. 전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사실상 전선이 지지물을 당기는 힘은 이쪽입니다. 이쪽. 이렇게. 그쵸? 여기 T라는 수평 장력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지물이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T라는 것을 당겨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지지물은 근데 사실상 요 방법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공중에서 당겨져야 되거나 아니면 나무 같은 데 매달아야 된다는 뜻과 같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고 결국 지선은 그거에 합당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땅으로 간 겁니다. 땅으로 갔는데 이때는 힘이 이 방향보다는 작겠죠. 아무래도 그것을 T0라는 힘으로 당기게 됩니다. 이 T 힘과 T0 힘이 이루는 각도, 이 각도가 바로 세타입니다. 세타라는 각도인데 여기서 삼각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삼각함수. 자,
학창시절 때 배웠던 그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90도가 어디죠? 90도? 이쪽 90도죠. 90도.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세타. 됐죠? 그러면 이제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변이죠. 여기를 A, 그 다음에 높이 B, 그리고 여기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 빗변분의 밑변, 즉 C분의 A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이거 삼각형 이렇게 위로 한번 올려봐요. 그러면 T0분의 T, 그쵸? T0분의 T가 됩니다. 결국에 T0, 이 지선이 당기는 장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T0는 이 코사인 세타랑 위치를 바꾸는 거죠. 코사인 세타분의 T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킬로그램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할 수 있는 것, 여기는 일단 이거는 지선 장력이라고 제가 명칭을 칭해 보겠습니다. 지선 장력.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지선 가닥수인데요. 지선 가닥수는 자, 공식 먼저 볼게요. n은 a분의 t0 곱하기 k, 그리고 단위는 가닥. 이거는 지선 가닥수입니다. 지선 가닥수. 지선 가닥수. 보시면 T0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선에 걸리는 장력을 뜻하고요. A이고 단면적 A 아닙니다. 지선 한 가닥의 인장 하중이에요. 인장 하중. 그 다음에 K는 여유율, 안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kg이면 200kg 2배면 안전율이 2라고 했을 때 100이면 200, 뭐 3이면 100이면 300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전율이 되겠습니다. 어딜 가든 전기는 안전율이 있어야 돼요. 왜?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세 번째 보시면 지선의 가닥수를 구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선 가닥수를 구했어요. 근데 몇으로 할까요? 3.01이 나왔습니다. 3.01. 그렇다고 이것을 세 가닥으로 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게 안전한 가닥수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작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절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3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선 가닥수는 4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5.01이다. 그러면 이거는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절상해주는 것이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선까지 전선로 파트의 마지막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쉽게 접근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1장을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더 재밌어요. 진짜 재밌으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강의를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